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2026년 2월 19일 오늘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판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4년 겨울 시민들의 저항으로 저지됐던 비상계엄이 444일 만에 사법부의 엄중한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행위는 내란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전 청장 등 핵심 책임자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는데요. 잠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번 판결의 핵심 조지와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유혁 전 법무부 감찰관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역임하신 노희범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이 결과 시민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회 기능을 그냥 뭐 봉쇄하려고 했다든지 감정적으로든 아니면 실제 생활에서든 발생한 비용이 진짜 크다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서 그렇게 놀라진 않았습니다. 무기징역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냥 적절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냥 납득이 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했으면 구형한 대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일단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고 저희 민주주의를 크게 퇴보시키고 국가에 큰 해를 끼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다음에 혹시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시는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사형을 선고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계엄 당시에 국민들이 저녁 늦게 이렇게 고생하고 막 국회 나와서 계엄 맞고 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형이 나왔어도 납득이 될 만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두환 씨 이후 내란 우두머리에게 내려진 가장 강력한 처벌인데 시민분들의 의견을 보면은 뭐 사형을 내릴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뭐 무기징역이 내려졌습니다만 그런 의견도 있고 일단 이번 판결 류 전 감찰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뒤늦었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던 이번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사태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판결 선고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생긴 사회적인 문제를 좀 신속하고 좀 정확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선고의 내용이라던가 법리 구성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게 또 다른 논란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란 세력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의 한 줌의 씨앗이라도 남겨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예. 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판결의 의미랄까. 첫째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이 내란 범죄를 일으켜서 처벌받은 그런 사례가 됐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판결문의 내용을 좀 들어보면 이전에 그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관여했던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판결 이유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법리 설시나 사실 인정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죄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의 어떤 논리적 구조나 판결 이후의 설득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라는 점이 이제 일감으로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잠시 있다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판결문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먼저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을 꼽으시는지 먼저 류전 감찰관부터요. 예, 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노희범 변호사님께서도 계속 설명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 사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좀 아쉽게 느꼈던 부분, 첫 번째로 아쉽게 느꼈던 부분은 공수처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는 계속해서 공수처 수사권이 적법하지 않고 내란죄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이 통치행위는 수사 대상이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본인이 사법적 판단에 이런 본인이 한 계엄 선포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예.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 지기현 재판장도 예전에 작년 3월에 보면은 날로 계산하던 관행을 깨고 시로 이제 계산을 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그에 대한 부기적인 이유로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지 않고서 섣불리 본안 판단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 사건 자체가 처음부터 재심 사유가 돼가지고 사건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도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의문을 제기했지만 그때 당시 수많은 법학자들이 사실 오늘 이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한 그 법리를 그대로 주장하면서 이 공수처 수사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실질적으로는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의문을 부가적으로라도 이유로 삼아가지고 구속 취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혼란이 야기됐습니까? 그리고 국민적인 불안감. 사실은 내란 사태 이후 440여일 만에 이런 그 결론이 내려지게 된 데에는 본인의 책임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수처 수사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던 논리를 그대로 판결문에 설치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에 대한 뭐 전혀 그 회한이라던가 후회 그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에서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판결문에서는 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이전에 구속 석방했던 내용에서는 또 수사권을 문제 삼았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사실 본인 스스로가 가장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내란 사태 이후로 가장 혼란스러웠던 순간이 그때인 것 같거든요. 그런 혼란을 야기해 놓고 그런 점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도 전혀 없다. 어떻게 보면은 저라면 그렇게까지 아주 상세하게 이 모든 변호사들 모든 법률가들 중에 상당히 많은 법률가들이 그런 주장을 일일이 다 했단 말입니다. 그 주장이 새로운 게 아닙니다. 전혀. 다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을 자기 판결문에 녹여서 그걸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아무런 유감 표명도 없었다. 물론 판결은 선고하면서 유감 표명이 있기는 어렵겠지만 어찌되었든 소회라도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재판하면서 여러 가지 소회 많이 밝혔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노희범 변호사께서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은요? 예, 뭐 당연한 거지만 비상계엄 선포 하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국회의 권능을 제한하거나 국회의 활동을 저지할 수 없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하에서 군경을 투입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체포하고 국회 활동을 저지하려고 했던 것 그 자체가 내란 범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인상적으로 들었고요. 재판장 스스로도 이 부분을 여러 차례 핵심은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던 점이고요. 그리고 조금 정말 인상적이라는 의미에서 좀
뭐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범죄의 연역을 로마 시대부터 영국의 왕정 시대의 찰스 왕 1세에까지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중대한 재판을 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그 내란 범죄의 어떤 연역을 왕정 시대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나. 굉장히 반역죄라고 했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는 헌법 국가고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영국은 왕정 국가였어요. 전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고요. 이게 판결문이 논문이 아니고 내란 범죄의 어떤 연역을 밝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관은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설시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고, 뭐 친위 쿠데타를 설명하면서 뭐 주변국이나 뭐 후진 국가의 어떤 사례를 얘기하고 실제 처벌받은 예가 없다거나 친위 쿠데타에 실패한 사람들이 외국으로 가서 뭐 처벌되지 않았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 사건의 판결을 위한 본질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장황한 내용을 설치해서 사실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사실은. 네. 자, 또 하나가 이제 이번에는 노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12.12 및 5.18 재판과 비교했을 때 이번 판결이 좀 차이를 갖는다면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신다면 의미를요. 저는 판결문 자체를 놓고 뭐 비교하거나 차별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5.18의 경우에는 밑으로부터의 내란이죠. 말하자면은 정말 쿠데타죠. 집권한 세력이 아닌 군부가 집권을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범죄임에 반해서 이번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얻어서 대통령이 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국민을 배신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그런 범죄, 즉 친위 쿠데타이자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나 내용은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친위 쿠데타에 대한 사법적인 단죄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과거 5.18의 경우에는 밑으로부터의 내란, 그리고 성공한 내란이라도 사법적 판단,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상호 차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류재는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진관 재판부는 전두환 내란보다도 더 나쁘다 이렇게 네네.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저는 뭐 이진관 부장 그 재판장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리고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거기에 덧붙여갖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 12.12 내란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민주적인 질서를 회복한 이후에 과거의 군부 정권에 대한 역사적인 규정을 새로 한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었다. 이런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불행한 역사를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서 확실하게 이제 그런 정권이 잘못된 반헌법적 행위였고, 그다음에 그 출발 자체가 잘못된 정권이었다는 그 역사적 규정을 새로 하게 한 것이거든요. 김영삼 정부에서 재판됐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그릇된 판단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고 든 것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런 반헌법적인 행동을 한 사람을 지지하고 옹호하려는 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회복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사법부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의지가 있었느냐라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태의 해결을 신속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속하지 못했던 것으로 본다. 자, 그런데 실용일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내란이 아니다, 통치행위다, 이렇게 이제 강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기현 재판부도 국헌 문란 내란으로 이제 오늘 유죄 선고를 내린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이 변호인 측의 논리가
어느 대목에서 무너졌다고 보시는지요, 변호사님? 사실은 뭐 여러 대목에서 다 무너진 거죠. 뭐 굳이 어느 대목 한 부분에서 무너졌다고 볼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부에서도 가장 그 핵심은 군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이다. 그것은 적법한 계엄하에서도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던 뭐 경고성 계엄이라든가 야당의 어떤 폭정이나 뭐 탄핵 이런 것들을 저지하고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위기 상황을 상황을 탈출하려고 했던 것, 이런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군병력을 투입해서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저지하고 중단시키는 것은 국헌을 문란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것은 적법한 비상계엄하에서도 결코 인정될 수 없는 것인데 아무리 대통령이 비상계엄 권한을 헌법상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 문란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존의 주장 모든 것들이 사실 변명이나 이유 동기를 주장한 것뿐이지 국회의 권능, 국회의 활동을 제한하고 헌정 질서를 마비하려고 했던 부분은 너무나 명백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어느 한 대목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점이죠. 네, 노 변호사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네. 합법적 범위 내에서의 이 통치 행위가 아니라 이 헌법을 초월해서 벗어나서 통치하는 것이라면 그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시는데 아까 이제 류 전 감찰관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란 세력에게 희망을 주는 한 줌의 씨앗을 남겨뒀다. 오늘 판결이 네네네. 어떤 점에서 그런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 계엄 선포, 그러니까 비상대권의 행사가 바로 내란죄가 되는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한 가지는 계엄 선포가 형식적 실체적 요건을 흠결하면 바로 내란이 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단순히 그런 형식적 실체적 요건의 흠결뿐만 아니라 국헌 문란 목적이 추가되어야만 내란이 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은 그 후자의 견해에 따르고 또한 이 내란죄는 집합범인데 집합범의 공범의 그 혐의를 인정하려면,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집합범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식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 관여를 했던 이 윤석열 피고인, 그러니까 피청구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선고를 결정을 하면서 이 계엄 선포 행위가 실체적인 요건도 흠결되었고, 네. 절차적인 요건, 그러니까 국무회의의 외형을 뭐 갖추지도 못했고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파면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경고 목적,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얘기했지만 포고문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 반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한다는 목적, 그런 목적에서의 계엄 선포는 반헌법적이고 헌법 위반이다, 헌법 파괴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번 그 재판부 설명 자료에도 보면 모든 폭력적 전제적 지배의 배제라는 그 원칙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국헌 문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논리 전개를 해나가면서는 단순하게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의 흠결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군의 투입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군 투입 사실, 군으로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내란죄의 공범이나 내란죄의 가담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갔거든요. 이거는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그 백대현 재판장이라던가 혹은 이진관 부장 재판부에서 펼쳤던 논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점에서 내란 세력,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나 이런 것으로 재판받는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나는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되겠네. 군대 투입을 난 몰랐으면 나는 무죄를 받을 수 있겠네. 라는 어떻게 보면은
힌트를 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류전 감찰관 말씀 설명을 좀 더 쉽게 제가 이해한다면 뭐 군투입 같은 이제 국헌 문란 사항이 아니더라도 비상계엄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의결한 것만으로도 이미 내란의 혐의가 있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죠? 그 지금 목적 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너무 폭이 좁게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아까-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설명에서 집합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집합범이라는 건 여러 가지 공범의 한 형태인데요. 통상적으로 공범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 범행 계획을 인식하고 기능적으로 행위 지배를 해가지고 그 전체의 책임을 한 사람에게 지울 수 있는 그런 공범 구조를 말합니다. 근데 집합범이라는 것은 이게 오늘 이 재판장도 얘기했지만 아주 특이한 형태의 공범인데 전체적인 행위 계획이나 이런 걸 파악하지 못하고 중간에 거기에 가담을 했더라도 일부만 행위를 실현했더라도 이 전체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범죄를 집합범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조금이라도 가담에 관여가 된다면 집합범으로서 범죄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자, 아까 이제 이 한번 유전 감찰관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수처의 수사권 인정 여부 가지고 계속 다투게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노희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내내 재판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변호인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수사권이 있다고 또 인정을 했거든요. 예. 이 부분은 뭐 두 차례 선행 사건에 대한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이미 그 공수처의 수사권, 검찰의 뭐 공소 제기, 그 다음에 뭐 체포영장의 발부, 체포영장의 집행, 지금 세 건의 관련 사건 선행 판결에서 이미 이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뿐만 아니라 법원의 관할도 다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요. 이 직위원 재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때 뭐 구속 기간을 도과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 뭐 이런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위원 재판장이 혹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을 했는데 3단계로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헌법에 대통령의 재직 중 범죄에 대해서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거기에는 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제 판단을 했어요. 이거는 이진관 전 재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이미 판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체포 방해죄 네. 사건 백대현 부장의. 그 다음에 검찰의 내란죄 수사 개시권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접 관련성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규범적인 의미에서 어떤 새로운 범죄가 아닌 직접적인 어떤 매개체 없이 직접 연결되는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를 갖고 있으면 직접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인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을 이제 인정을 했고요.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로서 당연히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문을 가졌지만 대법원 판결도 나왔고 또 뭐 선행 사건과 관계없이 본인이 해석하에서 효율적인 수사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관련 범죄로서 충분히 인지해서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쟁, 법적인 뭐 다툼은 이제 일단락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노 변호사님께서는 근데 일단락이 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제 선행 판결에서도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직위원 재판부입니다. 물론 이제 2심을 직위원 재판부가 담당하지는 않을 터이지만 아까도 이제 이 일단 구속을 또 석방을 했을 때 구속 석방을 했을 때 당시에 나왔던 내용이 바로 이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또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2심에서 좀 파고들 여지 실제로 어느 정도나 되고 있을까요?
당연히 뭐 지금 아까 노 변호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윤석열 그 피고인 그 쪽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많은 주장 중에서 오로지 받아들여졌다고 그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아주 작은 전제. 그 부분 제외하고는 완전히 배척됐다고 보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수사권과 관련된 주장도 뭐 항소심에서도 또 하겠죠. 뭐 변호인의 성격상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에서 비춰보면은 본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그리고 아주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장을 할 겁니다. 하지만 네. 그게 지금 비록 하급심의 여러 판단이라고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축적이 되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 소송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1심 판단이 내려졌는데 그게 번복될 가능성은 정말 가면 갈수록 희박해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없을 것이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또 이유 중에 하나가 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고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 또 내려진 이유가 될 수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또 변호인 측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켰다. 여기 뭐 다친 사람이 있느냐, 피해 입은 사람이 있느냐, 질서 유지를 위해서 투입했을 뿐 강압이 없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내란 혐의 모두를 군 투입 혐의를 인정했거든요. 인정했습니다. 네, 이건 또 어떻게 판결이 이렇게 내려진 보셔야 겁니까? 됩니다. 그 뒷부분에 가면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게 있는데 예. 그 양형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란죄의 경우에는 결과범이 아니다. 위태범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결과가 발생할 필요 없고 살인이나 이런 강도나 이런 것처럼 뭔가 법익 침해의 결과가 눈에 보이듯이 드러날 필요가 없고 그런 위험 발생 가능성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일시적으로 투입했다 바로 그 철수를 시켰다 하더라도 이건 내란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밝힌 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 국회 기능의 그 무력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윤석열 씨 쪽에서는 계속해서 그 정치인 체포 명단이 없다는 둥. 그다음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다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둥.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실 인정의 측면에 있어서도 분명히 체포 명단이 존재했고 그것이 여인용을 통해 가지고 지시가 내려갔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했다는 사실 인정을 모두 다 해버렸습니다. 사실 사실 인정이라는 거는 뭐 요즘에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사실 인정은 사실심의 권한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심에서 직접적으로 증인 신문이나 증거 조사를 통해서 내려진 사실 인정을 함부로 뒤집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은 지금 현재 이 내란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기현 재판부의 판단은 아주 의미가 있고요. 이런 사실 인정을 함부로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결론은 큰 문제, 법리적인 뭐 새로운 논리라든가 이런 게 주장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이런 1심의 판단된 사실 인정이 번복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예. 계엄 해제에 대한 이 방해 혐의 외에도 또 하나가 이제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김영현의 지시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및 또 신문을 계획한 혐의. 그 외에도 뭐 한동훈 전 대표 체포조 또 심지어는 주요 이 인사들 국회의원에 대한 뭐 체포조도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변호를 합니다. 누가 그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겠느냐. 그런데 법원은 이 혐의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노희변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당연히 국헌문란 목적에 뭐 비상계엄 내란 행위인데 더 이상 뭐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네. 비상계엄 하에 군경을 투입해서 국회 봉쇄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것이고요. 정치인 체포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일 체포조 운영에서 여야당 국회의장 뭐 주요 정치인 체포하라고 했고 결국은 뭐 주요 정치인의 체포라는 것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고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서 부정선거 수사를 하는 것 자체도 적법한 계엄하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한을 제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윤 전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단이 얘기하는 내용들은 사실상 변명이고 어떻게 보면은 궤변이죠. 정치인을 대부분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포고령에서조차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회를 반국가 세력인 국회 그리고 척결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고 모든 정당 활동,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 이거 자체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그 비상계엄 하에 군경의 어떤 조치나 대통령의 어떤 지시명령에 따른 행위들을 보면 결국은 이게 과연 재판부가 판단하듯이 일시적으로 치밀한 계획 없이 이루어졌느냐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 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아마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 아마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고 다만 어설픈 실행 과정에서 실패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재판부는 이게 물리력을 최대한 배제했다든가 모두 실패했다든가 범죄 전력이 없다든가 이런 이유를 들어서 양형에 참작할 사유라고 했는데 과연 내란 범죄라는 것이 그런 이유로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유냐. 내란 범죄란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과 발생과 무관하게 위헌범이다. 그래서 최대 중형을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거라는 거. 그렇다면 친위 쿠데타가 실패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위 쿠데타가 실패했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한다? 이건 논리적인 모순인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지 폭동에 직접 가담하거나 물리력을 배제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가급적. 대통령은 총을 쏴서 문을 부숴서라도 안에 있는 의원들을 다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이 이 특전사령관의 증언이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일관된 증언이었어요. 지난번 한덕수 국무총리의 그 판결에서 이진관 재판장이 설시했던 내용들 계엄이 빠르게 해제될 수 있었던 것은 일부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결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저항, 군경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소극적 대응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계엄이 실패했고 계엄이 빨리 해제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 피고인이나 이 내란 세력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감형 사유가 아니고 사실은 가중 사유가 됐었어야 된다. 이런 점에서도 이번 판결의 양형 사유로 지적된 부분들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작형 감경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수용될 수 없는 점이다라는 점도 노희봉 변호사는 장량 감경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그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인 걸 설명해 주신 건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기현 재판부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메모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이 체포조와 관련된 메모 다 신빙성이 있는 근거로 받아들였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도 그 노상원 그 사령관의 그 메모라던가 이런 부분은 그 메모의 조악함 이런 것 때문에 또 어느 정도로는 이게 또 증거 가치가 높지 않다라는 식으로 설시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이 얘기 말씀하신 질문하신 내용과는 약간 어긋납니다만 지금 그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 갖고 하나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계속 논란이 여지가 되고 있는 것이 이 국헌문란의 목적과 관련해 가지고 국회의 권능을 침해한 부분만 계속 언급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요즘과 같은 법치주의 국가 그리고 이렇게 발달된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이 계엄 선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사상의 자유라든가 평화로운 일상을 침해하는 것이고 본인이 그 판결 재판부 설명 자료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독일 형법의 경우에는 아예 국헌문란의 기준이 되는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 질서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폭력적 전제적 지배의 배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그 폭력적 전제적 배제 지배의 배제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정치인을 체포한다는 것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게 한다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민주적인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반국가 세력 본인이 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본인과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비추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만 보더라도 그것은 그 생각 자체로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부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의사들 처단, 전공의 복귀, 전공의가 복귀를 안 하면 처단을 한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전공의들이 예를 들어서 의료 거부 뭐 이렇게 진료를 거부해가지고 다른 의료법 위반이 되는 건 변론으로 하고 복귀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의 자유 의사가 중요한데 그거를 본인 대통령이 강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 대한 그 좀 고찰 요즘과 같이 발전된 사회 개인주의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생각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과거와 같은 그 국가 기능의 침해만을 국헌 문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자유로운 창의적인 이 사회 질서 전반을 부정하는 것을 국헌 문란으로 볼 수도 있고 그것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법 해석일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 그 점도 잘못된 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선고 내용과 검찰 구형하고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질문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나올 텐데 먼저 노희분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검찰 구형은 사형이었는데 오늘 선고는 왜 무기징역이었을까요? 재판장의 판단이죠. 재판장의 판단이고 법정형에는 내란 범죄에 있어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있고 무기징역보다는 사형이 더 높은 형이기 때문에 최고형을 선고될 것으로 대부분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형 사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특검의 의견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변 재판장의 어떤 감형 사유랄까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택한 것을 이렇게 설시를 했어요. 감형 사유만 놓고 보면은 물리적인 어떤 행사를 최대한 배제했다, 자제했다. 폭력의 행위도 자제했고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고 수십 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그리고 65세라는 비교적 고령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재판부의 어떤 판단 전체 양형으로 참작한 사유들이 전혀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면 내란 범죄 특히 친위 쿠데타라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얻어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의 존립, 국가 운영을 맡긴 권한인데 그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도 훨씬 더 중대한 죄책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이진관 전 재판장이 설시했던 부분도 친위 쿠데타가 가져올 수 있는 역사적 사례를 보면은 대량 학살이나 수십 년의 장기 집권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그 피해가 중대하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점과 비교해 볼 때 친위 쿠데타가 실패했으니까 양형의 참작 사유로 한다? 납득할 수 없고요. 대통령의 내란 범죄 행위를 뭐 범죄 전력이 없다거나 수십 년간 공직에 근무했기 때문에 양형의 참작 사유로 한다거나 65세라는 비교적 고령인 점이 양형의 참작 사유로 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고위공직자
그중에서도 최고의 국가 권력인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적법한 권한을 반헌법적으로 사용한 이 중차대한 죄책을 아주 엄중하게 물어야 되고 그거는 그 목적을 달성했느냐 달성하지 않았느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 점에서 양형의 참작 사유로 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부분은 저는 쉽게 납득은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선고할 수는 있습니다만 양형의 참작 사유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류전 감찰님께서는 검찰 구형과 또 선고가 달랐던 이 배경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도 노희범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이 반감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뭐 계엄 이후에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고 뭐 그 부정적인 생각은 뭐 그 어느 누구 못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사형을 선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유무죄 판단은 이미 뭐 간단하게 설시를 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양형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 판단, 본인이 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중형 선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국민들이 법 감정에 부합하는 좀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노 변호사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일반적인 국민들이 느꼈던 이 법 감정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 좀 모자른, 부족한 그런 양형 이유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요. 정사형 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든다면 사실 법정에서 단 한 번도 반성한 적이 없고 여러 가지 궤변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본인이 계엄 선포로 사회를 한번 혼란시키게 한 것으로도 부족해서 그 이후에도 본인이 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살기 위해서 계속 사회를 혼란 속으로 빠지게 만들고 있고 혼란의 불씨를 퍼뜨리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사실 뭐 아주 사형 선고가 과연 뭐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점도 있겠지만 보통 가중되니까요. 예, 사형 선고 뭐 감경 요소는 없습니다만 결국 사형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사형이라는 그 형벌의 본질, 결국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라는 본질, 집행 가능성,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집행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이런 그 목숨을 빼앗는 것이 그 형벌의 본질, 그것 때문에 재판부에서 사형을 법정형, 그 선고형으로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특검 선고와 이 1심 선고의 차이는 또 다른 인물들에게서도 발견됩니다. 김용현 징역 30년. 선고 내용입니다. 노상원 징역 18년, 조지호 징역 12년, 김봉식 징역 10년. 근데 지금 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만 하더라도 20년형 구형이었는데 12년형 선고입니다. 그리고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은 12년형 구형인데 징역 3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노희범 변호사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꽤 차이가 나는 이 피해자들도 있거든요. 우선 조지호 청장이나 김봉식 서울청장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역할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경찰청장 내지 서울경찰청장으로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고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실제 본인이 그 부당한 불법한 지시에 따라서 경찰 병력을 국회에 보내서 국회를 봉쇄하도록 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한 행위, 정말 중대한 범죄 행위, 중요 임무 종사라고 했습니다. 다만 경찰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봉직을 했고 비상계엄 사실을 그 계엄 선포 바로 전에 알고 대통령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는 건강이 좋지 않다. 뭐 이런 뭐 부분도 설치를 했고 김봉식 청장도 물리적 행사를 자제했다.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부분을 양형 사유로 삼았는데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럭저럭 좀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이죠. 이 부분에 대한 설치는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란 범죄가 성립하려면 폭동행위에 가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적범으로서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한 인식이나 공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목현태의 경우에는 총경급 경찰관에 불과하고 상위 그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의 어떤 지시가 내려왔을 때 당시 계엄 선포문이 명확하게 이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비록 그 지시가 내려왔을 때 이거를 따르지 않고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청장이나 경찰청장 정도의 어떤 지휘에서 느끼는 어떤 지시명령을 따르는 것과 총경급에서 따르는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서도 국헌문란 목적의 어떤 인식이나 공유가 없었다는 부분을 주장에 대해서는 배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목현태 경비대장은 국회 사무처장으로부터 분명히 이거는 잘못됐으니 출입을 봉쇄해서는 안 된다라고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출입을 저지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간에 뭐 비록 중간이라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더라도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 공유를 함께 했다. 그런 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내란 범죄를 인정을 하되 어떤 인식의 범위, 인식의 시기라든가 공유된 시기가 좀 약간 경계선상에 있다 보니까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에 있어서의 어떤 아주 중한 범죄로 처벌하기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감경 요소를 많이 적용해서 징역 3년에 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까 이 류정 감찰관께서 말씀하신 게 오늘 이 판결 내용, 선고 내용 중에서도 이런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형식적 또 절차적인 부분을 공유했냐는 부분 또 국헌문란과 관련된 부분의 개념을 의미를 이해했는지 공유했는지 여부 이 차이에 따라서 또 선고의 이 결과까지도 차이를 만들어내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무죄가 갈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특검에서 10년이 구형됐던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윤성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10년이 구형됐었습니다. 네. 구형이지만. 그런데 오늘 선고는 또 무죄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저도 무죄 이유를 좀 읽어봤습니다만 그분은 저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걸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것은 뭐 제대로 된 그 판결문을 한번 입수해가지고 정독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재판부 설명 자료만으로는 뭐 지난 아까 그 선고할 때 했던 설명 이상을 넘어서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저는 그 설명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노희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식의 부족함이라던가 노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어떤 뭐 이게 아주 심각한 지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 무죄 판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특검에서도 사실은 이런 뭐 노상원 씨 지시가 단순한 하소연이라던가 혹은 본인이 뭐 이렇게 신병과 관련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근데 이것만으로 과연 무죄를 쓸 수 있었을까? 과연 특검에서 그러면은 그것만 가지고 기소를 했었을까?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한편으로는 특검에서도 그 수많은 관련자들 중에서 이 두 사람을 골라가지고 중요임무 종사자로 의율해가지고 이 윤석열 씨를 비롯한 그 전체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를 어느 취지에 공감을 했다면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소송 지휘를 한다던가 특검에게 추가 입증을 요구한다던가 이럴 필요성도 있었어 보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특검에서는 뭐 당연히 무죄 판결이 났지만 이런 사실 인정이라던가 법리 판단에 있어서 동의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항소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다퉈볼 필요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노 변호사님,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그리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늘 내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특검이 항소를 하느냐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항소를 할지 여부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연히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그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당연히 항소를 할 겁니다. 물론 무죄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항소를 하지 않겠고요. 특검의 경우에도 구형된 형량보다 비록 유죄는 받았지만 형량보다 낮기 때문에 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저는 그 양형부당과 관련해서도 비록 유죄는 낮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년여 전부터 치밀한 계획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장기 집권을 획책했다는 게 이번 비상계엄 내란 범죄의 어떤 전제 사실이었는데 이 재판부에서는 다 부인했어요.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허술한 계획이라든가 실행 과정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있는 내용이 조잡하거나 뭐 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걸 사실상 그 사전 계획에 대한 증거 자료에서는 배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는 양형 판단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범행을 주도하고 실행에 옮겼는지 아니면 즉흥적이고 순간적으로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 범죄가 이루어졌는지. 근데 재판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즉 2024년 12월 1일경 야당의 어떤 폭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비상계엄으로 국회를 장악해서 국회의 권능을 제한하고자 했다라고 했고요. 예.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양형 사유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어떤 비합리적, 비이성적인 어떤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 막 이렇게 또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12.3 비상계엄 선포가 뭐 사전에 어떤 충분히 계획된 그런 범행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즉흥적인 뭐 그런 순간적인 어떤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고 결국 항소를 통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다툼이 다시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 변호사님 말씀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왔다. 또 포고령과 관련해서도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거의 바꾸지 않았다. 좀 이 김용현 전 장관 쪽으로 탓을 돌리는 듯한 그런 태도도 보이긴 하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류 전 감찰관께서 오늘 판결 내용 중에 직위원 재판부 판결 내용에서 이 내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내용이 나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마 보기에 이제 본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게 이유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노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뭐 그 오늘 재판부의 그 설명에 따른다면 이 내란은 뭐 사전 계획에 따른 내란이 아니라 우발적 내란이라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 결론을 내린 것이 됩니다. 사실 그 내란 범죄가 이 집합범이기도 하지만 다수의 관련자들이 관여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12월 1일 고 무렵에 뭐 이런 그 갑자기 그런 결심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치면 예를 들면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날 바로 갑자기 계엄 얘기를 꺼냈으면 거기에 동의하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 군 지휘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전에 뭔가 밑밥이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판결 선고 과정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모에 대해서 알려주지는 않더라도 본인이 그런 것을 의도하고 있음을 얼핏 그 상당히 오랜 시일 전부터 이야기를 해놔야 그런 시점이 왔을 때 동의하는 사람이 나오지 어느 날 갑자기 내란을 꺼냈는데 그렇게 하시죠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비춰봐도 일반적인 통념이나 상식에 맞지 않는 사실 인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부분도 좀 짚고 넘어야 되고 노 변호사님 실제 검찰 특검에서의
이 구형 당시의 배경 설명은 오히려 이 비상계엄 이른바 내란의 의도는 거슬러 올라가서 2023년부터 비롯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재판부의 판결 이유 설시를 보면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그런 비상계엄 선포 내란 범죄가 아니다라고 이제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게 판단을 했고요. 그 전에 뭐 특전 사령관이나 이 군 사령관들과의 어떤 뭐 회식 자리나 모임, 김용현 국방장관과의 어떤 뭐 모의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비상계엄 내지 내란 행위를 공모하거나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네. 그냥 어려운 국정 상황에 을 어떤 뭐 하소연하는 그런 자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이제 판단을 했거든요. 특검에서는 그거를 납득하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검의 이번 판결에서 저는 가장 그 좀 위험한 판결, 네. 모순 있는 판결이라고 보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하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대통령의 헌법상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했다고 해서 형법의 내란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재판부에서 판단하기를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들어줬어요. 비상계엄 선포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다만 비상계엄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러니까 뭐 헌법이 설치한 기관, 즉 국회의 기능을 뭐 영구적 또는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한다. 이게 결론인데 그 결론에 이르게 된 배경을 논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이 얘기한 통치행위 이론하고 거의 주장이 일맥상통하는데요. 즉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그것이 내란죄에 성립되는지 여부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라고 해요. 저는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첫째는 형식적 그 실체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내란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견해는 그 목적이 계엄 선포의 목적이 국헌문란 목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란 범죄가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 않기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어떤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는 겁니다. 사법적으로 사실은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비상계엄 선포까지는 용인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뒤집어 보면 그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의 요건과 안 맞는 겁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권이 있지만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 군 병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경우라는 이 실체적 요건을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 실체적 요건이 없는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행정부나 사법부의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내란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마비시키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 국무회의 회의를 안 거치더라도 일정 부분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니까 인정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다만 여기서 문제된 이 사건에서는 비상계엄 선포하더라도 국회 권능을 제한할 수 없는데 제일 먼저 한 게 국회에 군병 투입해서 국회를 봉쇄했고 국회 권능을 제한하려 했기 때문에 비로소 내란 범죄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적법한 실체적 요건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남용 내지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그 논리를 확대해서 보면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명백히
실정헌법과 개헌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저는 굉장히 불만인데요. 네. 항소심에서 이 부분은 명백히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소심도 항소심이지만 방금 전에 노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그 비상계엄 선포가 남용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포 요건이나 국회 해제 요건 실행 절차 등을 좀 더 구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너무너무 정확한 지적이고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위험한 이번 판결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포인트 입법 이야기도 나오더니 그렇습니다. 더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이건 뭡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법부가 정당한 법의 해석을 어떻게 보면 해석 의무를 줘버리고 이런 식으로 법을 해석을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아주 위험이 되는 그런 요소를 방치하는 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제가 보기엔 입법을 해야 될 것 같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치행위 부분인데 이번에 그 이야기한 그 논리에 따르면 사실은 과거에도 통치행위라는 건 존재한다. 하지만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과거에도 인정하지만 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배제해버리고 그 통치행위의 개념을 더 확장했다고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퇴행적 판결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겁니다. 네. 자. 노 변호사님이 아까 이 말씀하셨을 때 이 양쪽 다 특검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쪽도 그렇고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23일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가동됩니다. 지기현 판사는 이제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자, 2심에서 이 형량이 조정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내려진 이 선고가 바뀌거나 또 더 세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까? 뭐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무죄뿐만 아니라 양형에 대해서도 변경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선행 판결과 관련 사건의 판결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 뭐 대부분 일관되게 이번 12.3 비상계엄이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올라가더라도 내란 범죄의 유죄 여부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양형 부분인데 물론 특검도 항소를 하고 뭐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도 항소를 하겠습니다만 그 양형 부분이 더 가중되는 경우는 항소심에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중될 요소는 그렇게 있지는 않다고 보여지곤 합니다. 지금. 다만 이건 뭐 알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제가 예상하건대는 형량에도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자,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류정 감찰관께 요거 하나 좀 짧게 답변 들어보고 두 분께 전체적인 오늘 선고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내란범에 관해선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벌써 뭐 사면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사면 금지법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 의견이신지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사실 그 내란죄에 대한 단죄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내란죄에 대해서 이런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측면 그리고 사실 그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입지를 보존하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 잘못된 주장으로 본인도 제가 보기엔 잘못된 주장이라는 걸 알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계속 그런 주장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거든요. 정말 이 계엄 선포로 국가를 혼란스럽게 한 것으로도 부족해서 그 이후에 이 여러 태도로 역시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만약의 경우에 내란 사범에 대해서 쉽게 그냥 그 선처를 해준다면 이거는 내란의 그 씨앗 이런 것을 그냥 불씨를 살려주는 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뭔가 이런 중대 범죄 그리고 또 사실 국민들이 다 피해자거든요.
이런 그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정치적인 사면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입법은 불가피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선거 이후에도 우리 사회 혼란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충돌이 있을 테고 지지층들은 또 갈등을 빚을 테고 사법부 신뢰와 관련해서도 도마 위에 오를 텐데 노희범 변호사님부터 먼저 우리 사회가 오늘 선거를 계기로 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범죄 행위는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뭐 달리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가공동체의 존립 그리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모두가 경계해야 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이거를 정치적인 이념, 정치적인 생각이나 진영 논리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번 윤 전 대통령의 어떤 내란 범죄를 동조하기도 하고 아니면 단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대립이 돼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성숙된 우리 시민들은 싸워야 될 일은 싸우고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볼 일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의 생존, 우리의 존립, 우리 국가 공동체를 위한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를 더 이상 이제 일단락이 되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류혁천 감사님께서는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내란 사건을 보는 엄중한 시각은 그 여야 그리고 정파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가지고 공감대를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 발전의 기초가 되는 사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꼭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두 분 말씀해 주시는 내용에서 오늘 선거에 또다시 되새겨야 될 것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식적 실체적 요건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KBS 열린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노희범 변호사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